자, 우리가 그 중개실무 기초 과정을 충실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과 특약 실무 어떻게 이제 작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412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 계약서 작성 방법을 마치고 나서 이제 특약 실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계약서들이 그게 이제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운 부동산 그 계약서 작성 방법하고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그 계약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을 한번 배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금방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지금 이게 집합건물 매매계약서, 일반 건물 매매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크게 5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 대상 물건이죠. 요게 이제 거래 대상 물건이에요. 대상 물건이고, 이게 지금 우리는 매매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서는 나중에 등기 신청 서류에 이렇게 이제 첨부 서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는 저당권 뭐 등기 신청, 요런 그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등기부하고 이 매매 계약서하고 이렇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부 존재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집합 건물, 그죠? 일반 건물, 토지. 여기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명의 변경 등기를 하는 대신에 명의 변경 절차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매매에서는 이렇게 등기 신청 서류의 첨부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부별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존재 형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우리가 집합 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집합 건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집합 건물이 이렇게 주거용이냐, 이렇게 비주거용이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거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주택, 요즘에 이제 그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이죠. 그 숙박시설이고, 요거는 이제 비주거용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분상가.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거래되고 있는 이제 기숙사, 그죠?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자,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매매 계약서의 기본 형태는 이 집합 건물이 매매 계약서에서 부동산의 표시
또는 매매 목적물의 범위. 여기를 이제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계약서에는 여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집합건물은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일하다. 즉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여기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일반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 표시 또는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 또 토지는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 집합 건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을 보기 전에 부동산 계약서 양식, 부동산 계약서의 기본 구성이죠. 기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죠. 부동산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먼저 매매 목적물의 범위죠. 즉 부동산의 표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표시. 요거는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정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특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서는요, 이 매매 목적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물 채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죠. 이 거래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배웠던 권리 변동의 주체입니다. 권리 변동의 주체를 표시해야 되겠죠. 즉 매도인의 소유가 매수인에게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의 주체는 즉 소유권의 매매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갑액에서 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의 주체를 표시해 줍니다. 그게 매도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매수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 부동산의 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얼마에 파는지 거래 대금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거래 대금,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 그죠? 자, 그래서 매매 대금. 그러면 쉽게 나왔죠. 아파트 101동 101호를 갑과 을 사이에 10억에 이렇게 매매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 다음에 나올 게 당사자들이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다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합의사항이다라고 하죠. 합의사항. 특히 이걸 우리가 이제 특약실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약실무. 자, 그러면 계약의 이행,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이행해야 될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계약 내용, 이행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들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약실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 내용을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계약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약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이게 법률 행위자가 되겠죠. 즉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이 계약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계약자가 당연히 나중에 서명, 날인을 해서
하는데, 자, 여기 계약자하고 여기 권리변동의 주체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같을 때는 소유자 본인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것이고요. 다를 때는 소유자 본인이 나오고 여기는 대리인이 나오는 그런 관계죠. 따라서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이 계약자의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한 이 계약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약 체결 권한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했던 게 이게 무효가 되면서 결국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계약서 작성 방법 중에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여기야 부동산, 그죠?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 건물일 때는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토지를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분양권일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입주권일 때는 여기를 또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 차이만 있죠. 권리변동의 주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도인과 매수인을 그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은, 이 계약 내용은 이제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은 이 집합 건물이 아파트냐 또는 다세대 주택이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다 달라지죠. 계약 내용은. 특히 이제 이게 이제 주거용이냐 또는 이게 비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따라서 이 특약 실무는 이렇게 물건별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 그게 뭐냐면 이 거래대금의 이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명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 이거죠. 즉 계약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 요것만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게 우리 교재 413페이지에 있는 한 장짜리 계약서입니다. 한 장짜리 계약서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한 장짜리 계약서도 이것과 이제 유사하게 되어 있죠. 자, 시중에 나와 있는 한 장짜리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게 되면 배우게 될 한 장짜리 계약서는 제일 위에 똑같이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나오는 게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게 매도인과 매수인 표시죠. 매도인, 매수인 표시.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공인중개사 표시.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의 표시를 보면 이게 이제 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계약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요거는 당연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약 내용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소유권 이전 시기죠.
명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 보통 이제 잔금일과 이제 동일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표시 있고, 공인중개사의 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개업 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약을 만들어서 이 계약서에다 이제 붙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이 계약서는 이거하고 봐서 4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이제 계약서 그 413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렇게 먼저 주거용 집합 건물 그 옆에 이제 이렇게 대지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표시를 이렇게 매매 목적물을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용 집합 건물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 자, 그래서 이 매매 목적물 표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한 장짜리 계약서에는 여기 이제 건물과 여기 이제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지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는 매매 계약서에서 이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등기부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등기부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권리변동의 주체죠. 권리변동의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대금의 표시, 즉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그 다음에 가장 계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죠. 가장 일반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대금과 지급 시기. 그 다음에 목적물의 여기요. 점유 또는 이전 시기죠. 이전 시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요 부분이 계약자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내용하고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서 계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자,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죠. 요거 두 개죠. 이 계약의 내용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 그죠? 매매 목적물은 명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 이 두 개를 이렇게 뽑아냈고, 나머지는 이제 별지 특약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이 잘못된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이 계약서를 쓸 것이냐, 그냥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한 장짜리 계약서로 완벽하게 쓸 것이냐, 이 차이죠.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요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이 그 부동산의 표시죠. 부동산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의 표시예요. 표시고, 이 부동산의 표시는 당연히 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공적장부 분석 조사서 할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제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 대지권화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집합건물이죠. 자, 여기는 당연히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집합건물에 부동산 표시하는 방법. 그거는 당연히 등기부를 보고한다. 그죠? 등기부를 보고한다. 자, 등기부 중에서 등기부의 표제부겠죠. 표제부. 자,
표제부를 보고 기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표제부를 기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101동 101호 그 다음에 요거를 전부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쓸 거냐 이야기거든요. 자, 아파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아파트 101동 101호 전부를 매도를 한다.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계약서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101동 101호 등기부를 띄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부를 띄워 보면 당연히 대지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은 미등기죠. 대지권은 이렇게 미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요. 여기는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지권 등록은 되어 있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대지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도 등기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되어 있고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는 무조건 등기부를 보고 부동산 표시를 한다. 왜냐하면 전부 매매할 거예요. 전부 매매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매인데 매도인 1, 매도인 1명, 매수인 1명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럴 때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요 계약서 쓰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은 제일 먼저 이 등기부를 보면서 이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매매 목적물의 표시는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기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 표시하겠습니다. 1.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대지권 등록도 되어 있고 대지권 등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표시는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동 번지 1번지 강남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등기부대 철근 콘크리트 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용 면적이 84.195 제곱미터 이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자,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써줘야 되겠죠. 요 부분요. 대지권은 목적인 토지역 표시, 그죠? 요 소재 지분은 동일합니다. 소재 지분 동일하고 지목이 대지 전체 단지 면적이죠. 단지 면적이 만약에 10,000 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대지권의 종류가 뭐냐면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이고 대지권의 비율은 요 전체 그 단지 면적분의 전용 면적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분의 84.195 요거 써주면 됩니다. 대지권 비율,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 비율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제시의 건물은 이 아파트를 거래를 하는데 등기부에 없으면서 매매에 포함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시의 건물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없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없지만 매매에 포함되는 물건, 매매에 포함이 되는
포함이 되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합물, 종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간단하죠. 매도인 한 명이니까 매도인 한 명만 쓰는 거고요. 매수인 한 명이니까 매수인 한 명만 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한 명일 때는 이전할 범위 또는 매수할 범위를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전할 범위 이 부분은 표시가 없으면요. 표시가 없으면 전부 넘기는 겁니다. 전부 넘기는 거예요. 전부 이전하는 거예요. 표시가 있으면 이 표시한 부분만 이전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이전할 범위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왜냐면 매도인이 한 명 이상일 때, 한 명 이제 초과할 때죠. 한 명일 때는 안 되고, 한 명을 초과할 때는 뭐 2명 이상이죠. 우리가 이제 2명 이상. 2명 이상일 때는 당연히 매도인 1, 매도인 2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글 때도 똑같이 이전할 범위를 표시를 안 하게 되면 각 집은 전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전할 범위를 썼다 그러면 그 범위만 상대방한테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요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도 지금 한 명이니까 이렇게 매수할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파는 그 전체를 이 매수인이 다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시에는요, 항상 이렇게 이전 또는 취득할 범위 이 부분이 항상 표시돼야 되는데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부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은 자 101동 102호 매도인 한 명, 매수인 한 명, 이 사람이 전부를 이렇게 매수인한테 이렇게 이제 전부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는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똑같이 101동 102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번째는 101동 101호를 지분 2분의 1을 매매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똑같이 매도인 한 명이고 매수인 한 명인데, 그러면은 매도인이 넘기는 건 당연히 지분 2분의 1을 넘기는 거고 매수인도 지분의 2분의 1을 이렇게 넘기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지분의 일부를 넘길 때요. 그러니까 일부 매매죠. 일부 매매일 때는 자,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부 할 때는 그대로 다 써줬는데 일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 매매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대로 씁니다. 요거 전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매매할 때도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에 있는 거 그대로 전부 표시해 줍니다. 전부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매도인이 넘기는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표시는 그대로 동일하게 해주고, 요 매도인이 이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부. 이 중에서 반 50%만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에다가 여기다가 이전할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매도인의 표시가 있는 등기번호죠. 갑구 등기번호 2 소유자, 그죠? 등기번호 2 매도인의 지분, 매도인 이름을 써야 되겠죠.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2분의 1. 즉, 등기부 갑구에 있는 등기번호 2번,
소유자 홍길동의 지분 2분의 1을 넘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자도 매수할 범위는 뭐예요? 매수자가 지분 2분의 1을 다 사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할 범위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매수할 범위를. 그러면은 지분의 2분의 1을 그대로 이렇게 다 취득한다라는 거죠. 즉 매수인이 이렇게 매수할 범위를 정할 때는 매수인이 2인 이상일 때 이거를 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이렇게 단독일 때는 이 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을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101동 101호 지금 전부를 파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를 파는 경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는데, 이 매도인이 당연히 지분 일부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지분의 일부를 처분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A, B, C. 이렇게 여러 명인데, 즉 뭐냐면 공유라는 거예요. 공동 소유인데, 이 A가 지분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 이 3분의 1 중에서 2분의 1을 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지분의 일부를 팔 때. 자,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부동산 표시도 당연히 전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전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전부를 표시해 주는 거죠. 자, 매도인은 여기서 요 A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A. 그죠? A.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A. 여기서 등기번호.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갑구. 등기번호 2번. 소유자 홍길동. 또 지분이 얼마야? 지분 3분의 1 중 2분의 1. 2분의 1을 이렇게 판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중 2분의 1을 파니까 정확하게는 얼마죠? 3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2죠. 그죠? 정확하게는 6분의 2를 파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등기부에 보면 여기서 소유자가 A, B, C 세 사람 중에서 매수자 D가 한 명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총 4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은 그러면 취득할 범위도 여기 표시 안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해주면 결국 매도인의 3분의 1 중 2분의 1만 이렇게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등기부에 이제 소유자가 이렇게 A, B, C, D 4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혼동하는 게 요 첫 번째거든요. 요 첫 번째.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이 부동산은 매매되는 목적물을 표시하기 때문에 항상 전부를 표시한다.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전부를 표시한다. 그죠? 전부를 표시한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일 때는 이렇게 이제 매도인이 여러 명일 때는 이렇게 이전할 범위, 한 명일 때도 이전할 범위가 다를 때는 이렇게 이전할 범위라는 부분을, 그 다음에 매수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이렇게 매수할 범위 또는 지분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굉장히 혼동할 텐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표시에서 등기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목적물로 표시, 부동산 등기부를 봤더니. 자, 건물 등기부가 있죠. 집합 건물은 이렇게 등기부를 뛸 때 건물 등기부만 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 당연히 소재 지번, 당연히 동호수까지 이렇게 건물의 명칭, 동호수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요 밑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뭐야?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 그건 어떻게 쓰느냐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건물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동 1번지 강남아파트 101동 101호 이렇게 이제 그대로 써주죠. 써주고 여기 구조니까 여기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전용 면적 84.195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예요. 자,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은 여기 위에서 썼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 단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그죠? 10,000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지권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에 대지권이 지금 미등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대지권 미등기, 그죠? 대지권 미등기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지권이 미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특약을 할 때, 우리가 특약사항을 정할 때 특약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사항은 뭐예요? 대지권이 미등기더라. 대지권이 미등기더라. 이 이야기죠. 자, 대지권이 미등기니까 사유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사항은. 대지권이 왜 미등기냐. 대지권 등록은 돼 있는데 대지권이 왜 미등기냐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정도까지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직 대지권 경계 측량 확정이 안 돼서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죠? 그런 사유를 적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지권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될 때 이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거죠. 대지권 등기 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죠? 부담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 부동산을 표시를 할 때 집합 건물에서 해당 사항이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약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이제 대지권 등기 있는데 대지권 등기가 다 돼 있는 데서 하나 빠뜨린 게 있죠. 그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건물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이 되었어요.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이 대지권 등기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더라. 그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더라. 이 이야기에. 자, 요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표시 그대로 다 됐죠. 다 됐는데 대지권을 표시에다가 요게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그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요렇게 해줘야 되죠. 토지 별도 등기가 있더라. 자, 그러면 토지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등기가 있더라 이야기죠. 그러면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띄워봐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우리가 토지 별도 등기의 내용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내용 확인을 해 줘야 돼요. 확인. 자, 내용을 확인해서 당연히 매수자가 인수해야 될 등기라면 매수자가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이 특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특약을. 항상 특약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인수한다. 만약에 인수할 등기가 아니면은 토지 별도 등기는 당연히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변제하고 언제까지, 잔금 때까지 변제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개실무 기초 과정에서 공적 장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분석 조사서라든지 아니면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 조사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예요. 확인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까지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집합권 대지권 등록 등기까지 다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대지권이 아까 이제 다시 가서요.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권이 미등기인 사유,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를 봤더니, 자,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대지권이 없어요. 대지권. 즉 대지권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소재 지분 동호수까지 쓰고 아까 구조 및 용도 전용 면적까지 기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재할 게 없죠. 그래서 대지권 미등록이죠. 대지권 미등록 상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으니까 대지권 등록이 왜 되어 있느냐? 대지권 미등록, 그죠? 사유. 왜 미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당연히 토지 등기부를 발급해야 됩니다.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돼요.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에 당연히 이 건물 소유자가 여기 공유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공유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공유자가 없다 그러면, 공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거죠. 여기요. 그래서 공유자로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되고, 공유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요거는 건물 사용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반드시 이렇게 띄워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토지 등기부 갑구고 을구에 보면 당연히 매수자에게 부담이 될 만한 등기가 있죠. 매수자에게 부담이 될 등기, 부담이 되는 등기가 있을 때는 이 등기를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합의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특약실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 등기부인데, 건물 등기부도
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건물 등기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돼 있고, 요 토지 공유자, 매도인이죠. 이 매도인이 이렇게 공유자가 매수인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합 건물에서는 항상 등기부를 띄워봐서 이 등기부가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 그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집합 건물은 건물 등기부니까 건물은 다 있습니다. 건물은 무조건 다 있어요. 건물 등기부. 대지권은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없는 경우도 있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지권의 표시가 있을 때는 여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토지 별도 등기 여부, 이것까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대로 기재를 해 주시면 돼요. 즉 뭐냐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항상 전제 조건은 이 집합 건물에 관한 공적 장부를 우리가 다 띄웠죠. 요 집합 건물, 요건 등기부입니다. 이 등기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하고, 항상 요게 일치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은 우리가 현황 도면이다 그랬어요. 현황 도면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공적 장부 분석조사서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집합 건물을 2개 이상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 한 명이에요. 매도인 한 명이고, 매수인도 한 명입니다. 한 명. 근데 지금 파는 거는 101동 101호와 101동 102호를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가격 얼마, 그죠? 가격 얼마, 요거 가격 얼마, 그죠? 요렇게 합친 금액이 총 거래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 매매 목적으로 표시를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 그죠? 매매 목적으로 표시 건물 1, 여기 뭐예요? 건물 2, 그죠? 이렇게 그대로 요걸 추가를 하면 돼요. 추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1, 부동산의 표시를 추가한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거래대금에다가 총 매매대금은 2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건물 가격, 2 건물 가격 이렇게 되겠죠. 건물 가격이 2개로 해서 그 합친 금액이 총 매매대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5억, 이걸 5억이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은 이렇게 10억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표시를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짜리가 계속 많아진다. 즉 그러면은 10개 그 집합 건물 10개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별지 매매 목록 첨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3개 정도는 이걸 추가하면 돼요.
2개, 3개 정도는. 근데 뭐 10개를 거래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매매 목적물의 표시를 별지 매매 목록, 그죠? 별지 매매 목록 첨부 이렇게 씁니다. 첨부하고 별지로 이렇게 매매 목록을 만들면 돼요. 매매 목록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매매 목록은 이 부동산 표시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물건 부동산 표시, 그죠? 이렇게 해주고 또 부동산 후 표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매매 목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이렇게 매매 목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목록은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별지 매매 목록을 첨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 매매에서는 이렇게 하나를 매매를 할 때 또는 뭐 2개를 매매를 할 때, 그 다음에 일부를 매매할 때, 그 다음에 지분의 일부를 매매할 때 이렇게 부동산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 대지권이 있는 것을 상정을 했는데 실무에서는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등기부를 보고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대금 표시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 표시는 총 매매 대금이고, 요게 이제 101동 101호 한 개를 거래를 할 때는 이 건물 가액하고 토지 가액하고 나눈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대지권 등기까지 다 있다라고 하면 이 건물 가격으로만 기재를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토지 등기부를 별도로 띄었을 때는 이렇게 토지 가격으로 안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 가액, 토지 가액 이렇게 안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2개 이상 거래를 하실 때는 여기는 총 매매 대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 가격을 1, 2 건물 가격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죠. 건물 가격 이렇게 하고 아까 101동 101호는 5억, 그 다음에 102호도 5억 이렇게 해서 총 매매 대금은 이렇게 10억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돼요. 거래대금 표시는. 자, 이 거래대금 표시는 나중에 이제 비주거용 건물을 하실 때는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반드시 안분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매대금 항상 상세 내역 이렇게 잘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내용 중에서 매매 대금 지급 시기와 이제 소유권 이전 시기 또는 점유 이전 시기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했죠. 자, 그래서 총 매매 대금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약금도 1차, 2차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 합의한 대로, 요건 당연히 뭐예요? 합의한 사항이죠. 합의사항을 그대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은 1차, 2차, 3차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잔금도 이렇게 1차, 2차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만약에 대출이 있을 때는
대출이 있을 때는 이 대출금이 얼마가 되는데, 이거를 상환할 건지, 그죠? 상환할 건지, 매수인이 인수할 건지, 당사자 사이 합의로 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환하기로 할 때는 대출금은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공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상환할 때는 당연히 특약으로 매도인이 언제까지 잔금 시에 상환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대출금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 그럴 때는 이 잔금에서, 여기 잔금이죠. 잔금에서 이 대출금 부분을 이렇게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집에 임차인들이 있다. 그럼 이 임차인도 당연히 승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나갈 것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승계를 한다라고 하면, 자, 임차를 승계한다 하니까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잔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이렇게 빼게 됩니다. 빼줘야 되겠죠.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건 명도 책임은 당연히 매도인이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이사를 나가니까 인수할 게 없죠. 따라서 이 보증금도 여기서 차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사를 나간다라고 할 때는 항상 임차인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에게 확인을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이사를 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체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이게 잔금에서 대출금, 임차보증금을 빼면 실제로 이제 지급할 잔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이 방법의 시중에 있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대출금이라든지 이렇게 임차보증금 등은, 대출금,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이 잔금 지급의 특수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자꾸 요게 이제 요 중간에 대출금, 임차보증금들이 들어 있어서 혼동이 되고 있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이제 요 잔금일이죠. 이 잔금일 날 요 잔금일과 그 다음에 명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하고 같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날이 되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시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렇게 점유를 이전하는 시기, 요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하고는 요 동시행 관계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저 점유를 넘겨주고, 그죠? 점유 이전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점유 이전을 먼저 주고 잔금을 치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잔금을 치를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반대로 잔금을 다 치렀는데 아직 점유 이전을 안 한 경우도 있죠. 나중에 점유 이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먼저 이렇게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등기 이전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에요. 요거는 합의한 사항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약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무슨 특약? 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점유를 먼저 넘겨주고 아직 잔금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등기 이전 해줬습니다. 등기 이전. 매도인 등기 이전을 먼저 해줘서 잔금도 안 받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나중에 잔금을 받기 위해서 요거는 당연히 누구야? 매도인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매도인 보호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약상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 반대로 이제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수인이, 그죠? 근데 점유 이전도 안 했고 등기 이전도 나중에 해요. 그럴 때는 요게 제3자가 이제 또는 매도인이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매수인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 매수인 보호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보호 방안을. 자, 이런 과정이 끝나야만이 이제 완벽하게 계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명도 또는 소유권 이전 시기하고 이건 항상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계약일이죠. 오늘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요거 계약자예요. 계약자. 계약자는 이따 또 자세하게 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3페이지에 주거용 집합 건물이면서 대지권이 있는 경우만 이렇게 교재에다가 설명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외에 대지권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을 이렇게 이제 상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일반 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